써먹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꿈찾기 나눠드릴 거 있는데 저의 꿈은 하나이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기예요. 혹시 저하고 꿈이 같은 방향이에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이런 꿈이 있어야 하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부모 교육 강사라는 꿈을 갖고 오셨죠? 그렇다면 이 꿈과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공통된 꿈을 갖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꿈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왜 꿈을 못 찾았냐면 그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꿈을 찾기에는 너무나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을 수 있을까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산학과였고 그래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섰죠? 맞아요. 6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 이렇게 살다 가도 되는 인생이야? 나 이렇게 돈만 버는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인생이 하나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거를 6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새롭게 결정한 길이 그래 교육자가 되는 거. 한 아이라도 행복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살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28살에 그 결단을 내립니다. 30살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 공부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이집 시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셨고 저 바로 거기에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10년 동안 어머니 도와드리고 20년 동안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더 잘 키울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정도부터 원장님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연구회를. 인성발달 영유아기 인성발달 연구회를 만들어서 원장님들하고 그 아이들, 원장님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이라도 바르게 잘 성장시킵시다. 인상 바른 아이를 성장시킵시다 하고 원장님들하고 열심히 연구활동을 했어요. 그게 부모지원센터 망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은퇴를 했어요. 23년도 10월에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3라운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한 시기였다면 2라운드는 내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게 2라운드의 삶이었어요. 이제 3라운드의 삶은 뭐냐면 아이들도 다 키웠어요. 이제 정말 나다운 삶을 살자 하고 제가 3라운드에 들어섰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3라운드에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고 거의 2라운드에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는 이제 62세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고 이제 걸리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나다운 삶을 찾아가야 되는 게 이제 저의 3라운드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 아이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사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세대 아이들이 삐쭉삐쭉 잘못되고 있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 우리 지금 세대,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삐쭉삐쭉하고 일탈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기성 세대가, 사회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꿈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드린 그 꿈찾기가 있어요.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꿈찾기가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근데 미션으로 집에 가서 해오세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꿈과 버킷리스트의 차이가 있어요. 꿈은 뭐고 버킷리스트 요것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꿈이 그림이 있어요. 버킷리스트 뭐지? 그런 구분이 있어요. 뭘까요? 꿈과 버킷리스트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까 저랑 눈 마주쳤어요. 꿈과 버킷리스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버킷리스트 그거를 말씀해드리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한번 명확하게 드림과 버킷리스트를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럼 되고 싶은 것은 뭐죠? 꿈. 하고 싶은 것은? 버킷리스트. 그 차이가 좀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끄덕이시네요. 맞아요. 꿈은 뭔가 나의 일생을 관통해서 가치관에 근거한 목표가 있는 삶이 꿈이에요. 버킷리스트는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꿈하고 상관없어도 돼. 그냥 난 이걸 경험해보고 싶어.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소위 꿈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 꿈이었는지 버킷리스트였는지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꿈과 버킷리스트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가로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세요. 다음 주에 해올 겁니다. 성취 목록을 3가지로 분류해서 7가지를 쓰세요.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또 내가 죽음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건지를 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와 꿈을 찾을 거예요. 여기 인쇄가 좀 잘렸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중요한 인쇄가 잘렸어요. 맨 하단에 나의 버킷리스트는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나의 꿈은 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서 같이 모든 끼리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셨고 꿈찾기를 이제 다음 주에 더 완성을 할 겁니다. 드림과 버킷리스트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3장 오늘이에요. 오늘 3강을 마음공감 대화 이해에 대한 시간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성공 5단계, 성공 법칙 5단계고요. 두 번째는 마음공감 대화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전달법과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잘 체화를 하셔서 다음 주에는 그걸 갖고 조원들끼리 또 앞에 나와서 역할극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교환을 다 갖고 계셔서 다 정답이 있기는 한데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란 나의 생각을 갖고 한번 나눠보세요. 제 생각 말고 저의 생각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 나는 자녀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자녀가 없어요. 손 들어주세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동적인 목표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것인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글로 적어보세요.
그 여백에 있죠. 강의한 여백에.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란 뭘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죠? 너무 많은 시간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샤넬 목걸이 하신 선생님 어떻게 디파인을 하셨어요?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제가 공부는 네? 저는 다정함이 있고 자기 목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다정함, 자기 목과 기여를 하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 네. 우리 선생님.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목표를 정하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도적으로 목표를 갖고 다 주도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주도적인 걸 강조하셨었죠. 스스로 주도적, 네, 자기가 목표하는 거, 네, 주도적인 더 멋있는 삶입니다. 우리 선생님 아까도 하셨죠. 좋아요. 토스.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자아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스스로가 들어갔군요.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네, 우리 박현숙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 첫째는 몸. 네, 두 번째 건강하다는 마음. 마음. 그다음에 자신 자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자신과 자신감이죠. 자리. 참 주도적인 게 거의 공통점으로 들어가네요. 저랑 보시지 않았던 선생님 누구실까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사랑을 바르게 알고 주는 줄 아는 사람. 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주는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 여러분들 정의도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저하고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네요. 내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주도적인 삶도 있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 개인 고유의 특성과 자질이 있어요. 그 아이의 그것을 잘 발현해낼 수 있도록 즐겁게,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행복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아이가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를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가 3남일녀의 자녀를 키워내면서 도출해낸 정의예요. 어떤 책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나의 인식과 변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나는 불평불만이 있고 불행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 이게 굉장히 예민하네요. 관계 속에 사랑을 실어야 돼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혹시 부모가 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다면 그 환경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리적인 관계라고 했고 부부를 좀 가로를 넣었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정서 환경 속에서 자라야 돼요. 그 행복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잘 흐르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그렇게 해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환경이 불편하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그러지면 그 아이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면 그 고통스러운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과 그 발달에 따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 과업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부모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것이 3단계예요. 아이는 어릴 때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 아이의 특징도 바뀌고 발달에 맞는 해내야 될 일들, 과업도 바뀌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냥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보호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되는데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럼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중학생이 됐어요. 자기 꿈을 갖고 열심히 성취감을 누리면서 전진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아, 영아기는 이런 특성이 있네. 아동기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청소년기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 특성에 따라 부모가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되는구나. 부모 역할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알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 시대를 4차 산업 시대에 연결된 AI 시대라고 해요.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넘쳐나요. 정보가 넘쳐나요. 이런 시대에 아이들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굳이 얻지 않아도 돼요. 뭐를 얻어요? 핸드폰으로 다 얻는 시대. 모두가 다 공유하는 시대. 인터넷, 컴퓨터로 검색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할까요? 정서를 잘 다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정서를 잘 다뤄내는 게 보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어릴 때 청소년기에 잘 기초처럼 형성해 줘야 돼요.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부모의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나, 선생님에게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자라나, 말에 의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드디어 이 시대,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이런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표가 뭐냐면 창의 인재예요. 창의 인재. 이것을 5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로 정의를 했지만 정말 이것은 좋은 부모의 5가지 요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 성공 법칙 5단계나 좋은 부모에게 5가지 요건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 5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요인을 다 갖춘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교육 강사가 되는 목표를 갖고 여기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티칭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가르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누구한테 뭐를 가르친다? 그거는 지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빛이 되거나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요 정하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식 세계까지 이거를 꽉꽉 심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입구까지 가셔야 돼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아직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공감 대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정의한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이 시간에 마음공감 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공감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된다,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 5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5가지 요인이 잘 갖춰진 어른인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갈게요. 1단계를 봅니다. 1단계 나의 인식과 변화.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한 문자가 있어요. 이게 뭘로 인식이 되세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마주보는 얼굴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커. 네, 좋아요. 마주보는 얼굴은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검은색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검은색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얀색은 뭐가 된다? 배경이 돼요. 맞죠? 배경이 있어야 그게 인식이 돼요. 내가 검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얼굴이 인식이 됐어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이 순간에, 자, 여러분들은 저는 올 때 택시를 타고 오면서 벚꽃을 봤어요. 그리고 벚꽃이 피었구나, 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는 다른 것을 봤을 수 있어요. 또 신호등이 막히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자꾸 딜레이가 돼서. 자, 저는 항상 그 현상을 볼 때 그것을 해석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저 딱 보면서 해석을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 인상이 어떠네? 저 사람 몇 살쯤 됐을까? 그런 해석들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 순간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보는 얼굴이 누구였어요? 선생님? 첫 번째 보는 얼굴이 누구였어요? 남편, 아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 주셨어요?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말 잘 잤어? 아이한테 웃으면서 아주 좋은 엄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말로 나타납니다. 맞나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때요? 좋죠. 제가 여기서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근엄한 자세를 하면 여러분들 불편할 거예요. 조강사로 와갖고 왜 저래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표출을 했어요. 지금 현재 프레젠트 선물 똑같아요.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살기로 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나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겠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를 프레젠트처럼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사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난 이걸 선물처럼 살 수도 있고 우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맞나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이 순간을 즐기실 건지 이 순간을 고통의 순간으로 여길 것인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 배움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뤄갈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나 또 여기에서 이걸 해갖고 내가 과연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 걱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얼굴이 막 밝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이 꿈을 꼭 생각합니다. 이 꿈을 꼭 이렇게 편안하게 심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어진 이 꿈이 희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자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사는 거. 내가 상황을,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는 누가 먹는다? 내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성인 애착 유형 질문지 여러분들 이외에 잠깐만요. 성인 애착 유형 진단 질문지 여러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 다 결론 내셨나요? 자, 내적 작동 모델에서 자기 홀수문항, 짝수문항이 합산을 해봤더니 나의 유형이 몇 번이에요? 자, 나의 유형은 1번이에요. 없군요. 나는 2번. 나는 3번. 오. 그럼 나는 4번. 4번 없고 거의 3번. 이거 못하신 분은 손 안 드신 분은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완성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남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녀들한테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자주 교육하실 때 우리 본인의 애착 유형을, 성인 애착 유형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도 보면 많아요. 이게 원래 외국 문항을 번역을 한 건데 이걸 우리가 우리 말대로 하기 조금 애매해서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홀수 문항, 짝수 문항을 분류를 해서 좀 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거의 다 3번이세요. 저도 3번이고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55세 때인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때까지 제가 이렇게 이런 불안정 애착이 회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안정애착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불안정 애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미 여기 와 계시다는 건 이미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긍정적이시고 뭔가 후세대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싶은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는 게 말이 돼?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그때 3번인 거를 불안정 애착인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저를 돌이켜봤어요. 언제를 돌이켜봤을까요? 영유아기. 어릴 때 저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니 깨닫고요. 그럴만 했겠네. 그래.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이 애착 유형은 내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 영유아기 때 부모님이 어떤 양육을 받았고 어떤 형제들이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성장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나를 지배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실 분이 없겠네가 돼요. 자, 나는 3번 애착 유형인데 그러실 분이 없겠네 하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러실 분이 없겠네. 네, 가난했던 저는 1962년생이에요. 62년도에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우유 먹었던 거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유아 시기를 거쳤던 저를 돌아보니 그럴만 했겠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검사해 보십시오. 80~90%가 거의 90%가 3번이에요. 불안정 애착이 우리나라에. 근데 저는 이제 다녔고 한 10년, 20년 후에는요. 점점 1번 유형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은 지금 세대의 부모들, MZ세대의 부모들은요. 존중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랍니다. 부모들이. 많이 자녀들 존중하고 마음 읽기를 많이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 1번의 유형으로 갈 확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진단했어요. 자, 여태까지는 부모의 양육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런 유형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인식한다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 무의식을 바꿔내야 돼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돼요. 그거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자잖아요. 가르칠 거잖아요. 누군가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불안정 애착인데 그 정서를 갖고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양육을 해요. 그러면 그 정서가 어떻게 된다? 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윽박지르게 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언어들, 그런 패턴들이 나의 이런 성향 속에 있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바꿔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음, 공감, 대화. 이것을 부단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쓰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한다?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내가 부정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1번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한 3년 후, 5년 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씩 바뀌어요. 맨 처음엔 점수가 막 77, 88 했다가 그 다음에 막 60대로 나아졌다. 그 다음에 1번까지 갑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애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난 애착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야 하시는 분, 난 애착을 좀 알아야 하시는 분. 네,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가고 아실 거예요. 애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와 양육자의 별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양육자에 의해서도 은혜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혼자 살아가요? 양육자에 의해서 살아가요? 양육자에서 살아가요. 어떤 양육자는 만나게 돼요. 아이는 혼자 못 살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 양육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안정애착이 되기도 하고 불안정애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양육자와의 삶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안정애착을 형성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부정성이 형성될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 양육자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가 은혜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착이 형성되는 1년 반 동안에 양육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하고 태어난 순간 1년 반 동안에 안정애착일지 안정애착일지가 형성이 됐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쭉 영향을 미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애착은 생존 본능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나가는 본능이에요. 자기 부모 세상에 대한 인지적인 지도고 1년 반 동안 형성이 되어지고 한 번 만들어주면 쭉 가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어떤 양육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대 간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런 불안정 애착이면 부모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억압형이고 그러면 아이들 그 정서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모들을 이걸 인식해서 바꿔줘야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한테 정서적인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정서가 흘러가서 아이를 불안정 애착을 부정성향의 사람으로 형성이 됩니다. 부모가 정서가 안정이 되면 안정적인 양육 태도로 안정된 정서, 안정애착을 갖고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애착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부부 관계의 질로 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면 그 속에서 아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엄마가 맨날 긴장해요. 아빠가 맨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때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 모습을 아이가 보면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질적으로 그런 뭐 병이 걸렸다든지 그런 안정애착을 갖기가 힘들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복지도 없어요. 그것도 아이가 안정애착으로 자라가는데 장애가 되죠.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생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애착 손상이 일어날 때는요. 어떤 때 이런 애착 손상이 일어나냐면은 생존에 필요한 요구 충족을 기대한 대상자로부터 얻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돌봄이 안 이루어질 때 외면당하고 거부당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애착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민감하게 우리가 그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배고파서 울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어딘가 아팠을 때 그것을 빨리 민감하게 살피고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기지가 없을 때 그리고 양육자가 심각한 결별이나 교체가 일어나요.
특히 두 돌 전후에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그 애착 형성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부모가 불화가 돼서 이혼을 해요.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착이 손상이 되면 불안정 애착을 당연히 형성하고 사춘기 때 자아상이 왜곡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표현과 의존에 대한 욕구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기반이 약합니다. 불신과 불안과 분노와 그런 심지어는 발달 트라우마, 우울증까지 자살의 충동도 많이 느끼죠.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별도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자존감 형성이 안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릴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안정 애착 속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런 충족을 누릴 때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여기 따로 정리가 되는데 아동기 때 부모에 의해서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성인이 부모가 돼서 부모가 돼서의 영향성을 보니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상호 의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를 정서를 잘 다뤄내는 마음 공감형 부모로 살아가는데 불안정애착, 부정성향을 가진 부모는 저항하거나 회피하거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관계 유지도 어렵고요. 다른 사람을 기피하고 정서적으로 차단하고 거절에 대한 불안, 누군가 또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서도 아이를 억압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많이 회피해버리려고 그런 성향으로 자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안정애착을 형성시켜줄 것인지 불안정애착 형성을 시켜줄 것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형성시켜주는 부모가 안정애착인지 불안정애착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 정서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의 정서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교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안정애착 최초 형성된 언제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1년 반 동안. 그리고 영유아기까지 계속 안정애착의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애착 후에 안정애착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또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다? 청소년. 요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단계를 살펴보았어요. 1단계는 뭐였다? 첫 번째, 좋은 부모 되기 조건 첫 번째, 지금까지 공부한 거 1단계 나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 이것이 성공적인 자녀 양육 성공법 1단계. 좋은 부모 되기 제1요소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동안 서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워밍업하는 시간이었고요. 1단계를 살펴보았어요. 한 브레이크 타임 5분, 10분 정도 갖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